할머니 국물에 농약 탔어요. 먹으면 죽어요. 며느리는 천사 같은 얼굴로 제 입에 숟가락을 들이밀고 있었고 주방 앞에는 험상궂은 털보 사장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게 고추 접시 내려놓던 사장을 바라보니 절박한 눈빛으로 무언가를 호소하며 손을 떨고 있었죠. 72년을 살며 이렇게 심장이 쪼그라든 적이 없습니다. 저는 밥상을 뒤엎고 미친 듯이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때는 차마 알지 못했습니다. 그 꼬깃꼬깃한 노란 쪽지 한 장이 제 목숨을 살릴 마지막 경고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끔찍한 폐륜에 덫에 걸려 있는지를요. 안녕하세요. 저는 72세 유금자입니다. 평생 국밥 장사로 산전수전 다 겪으며 건물 세 채를 읽었습니다. 평생 남 해코지 한 적 없이 정직하게 밥 장사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식당에서 받은 쪽지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제 전 재산이 사라질 뻔하고 그보다 더 끔찍한 건 제 아들과 제 목숨마저 끊어질 뻔했다는 겁니다. 가장 믿었던 며느리가 가장 무서운 살인마가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국물 냄새만 떠올리면 가슴이 벌렁거리지만 이제는 마음 놓고 들려드릴 수 있는 제 기막힌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좀 더 행복해지실 거예요. 진실의 사연 시작합니다. 혀끝이 아리더군요. 입안 가득 퍼지는 이 묘한 쓴맛은 절대 배추에서 나올 맛이 아니었어요. 저는 수저를 테이블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식당 주인이 어깨를 움찔하며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젓가락으로 콩나물 무침을 집어들며 쏘아붙였죠. 사장님, 이거 국산 콩나물 아니죠? 주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무슨 섭섭한 말씀을요. 저희 집은 무조건 국산만 씁니다. 저는 콧방귀를 끼며 콩나물 대가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국산 콩나물은 대가리가 이렇게 굵지 않아요. 그리고 씹을 때 끝맛이 비릿한 게 딱 중국산 찐 콩나물이네. 양념 범벅을 해놓으면 모를 줄 알았어요. 주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주인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죄송합니다. 요즘 채소값이 너무 올라서 딱 한 번 섞었는데 귀신 같으시네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혀를 찼습니다. 장사 하루 이틀 해요?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천벌받아요. 올해 72 남들은 뒷방 늙은이라고 무시할 나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 이래봬도 서울 강남과 종로의 건물 세 채를 가진 건물주입니다. 젊어서부터 국밥 장사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자수성가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제 혀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아무리 감칠맛 나는 조미료를 쏟아부어도 상한 재료나 나쁜 마음이 섞여 있으면 귀신같이 알아채니까요. 그런 제 혀가 요즘 들어 자꾸만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속이 니글니글한 게 메스껍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게 영 기분이 나빴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느리 오유라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달려 나오더군요. 식사는 하셨어요? 밖에 많이 추웠죠? 어머니 손 좀 봐요. 얼음장같이 차가워. 얼른 들어오세요. 오유라는 참 싹싹하고 고운 아이였습니다. 1년 전 제 아들 박준우와 결혼에 들어온 복덩이라고 생각했죠. 얼굴도 예쁘고 요리 솜씨도 어찌나 좋은지 깐깐한 제 입맛에도 딱 맞는 음식을 척척 해냈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그 고운 얼굴을 보는 게 왠지 모르게 불편했습니다. 오유라가 싱크대에서 초록색 주스가 든 컵을 들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손에 든 컵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에 반짝였어요. 어머니, 오늘도 뇌 건강 주스 드셔야죠. 제가 케일이랑 브로콜리 갈아서 꿀도 넣었어요. 오유라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주스를 제게 권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 정성이 기특해서 받아 마셨지만 언제부턴가 이 주스를 마시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손이 떨리는 게 이상했습니다. 제가 인상을 찌푸리며 대답했죠. 아가, 오늘은 좀 건너뛰자. 속이 영 안 좋구나. 아니면 이따 내가 알아서 마시마. 오유라가 눈꼬리를 내리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하지만 그녀가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를 벽 쪽으로 몰아붙이듯이.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요즘 기억력도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비타민 꼭 챙겨 드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서 드세요. 며느리는 제 손에 억지로 컵을 쥐어 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주스를 쭉 들이켰죠. 역시나 묘한 쓴맛이 혀뿌리에 남았습니다. 채소 특유의 쓴맛과는 다른 아주 불쾌하고 비릿한 맛이었어요. 어머니, 다 드셨으면 컵 주세요. 제가 씻을게요. 오유라는 빈 컵을 확 낚아챘습니다. 마치 증거를 없애듯이. 그리고 싱크대로 달려가 뽀득뽀득 소리가 나게 미친 듯이 씻어댔어요. 물줄기가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기운이 빠져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아니, 세상이 도는 건지 제가 떨어지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눈꺼풀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그리고 스르르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타는 냄새. 코를 찌르는 타는 냄새가 제 정신을 깨웠습니다. 눈을 번쩍 떴어요. 거실에서 뭔가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방문을 벌컥 열고 나갔습니다. 부엌 가스레인지 위에서 곰국 냄비가 펄펄 끓어 넘치고 있었습니다. 가스 불이 너무 세서 냄비 밖으로 국물이 흐르고 불이 시뻘겋게 헐떡거리고 있었어요.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숨을 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제가 달려가 가스불부터 얼른 껐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오유라가 들어오더군요. 뒤에는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코를 막은 채 서 있었습니다. 오유라가 연기를 손으로 휘저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또 가스 불 켜놓고 주무셨어요? 저는 너무 당황하고 억울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난 방금 들어와서 누워 있었어. 가스는 손도 안 댔다. 오유라가 관리소 직원을 보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가 요즘 좀 이러세요. 지난번에도 냄비를 다 태워 먹으시더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거예요. 관리소 직원이 저를 측은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할머니 조심하셔야죠. 큰 불 날 뻔했습니다. 며느님, 가스 차단기라도 설치하셔야겠어요. 이러다 진짜 큰일 나요. 직원이 나가자마자 오유라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아까 주스 드시고 곰국 데워 드신다고 불 켜셨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랍니까? 저는 진짜 제 머리를 쥐어뜯고 싶었습니다. 분명 나는 방에 들어가서 누운 기억밖에 없는데 정말 내가 잠결에 나와서 불을 켠 건가? 아까 주스를 마시고 잠깐 정신이 몽롱했을 때 실수를 한 건가? 제 기억을 저조차 믿을 수 없게 되니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었습니다. 며칠 뒤엔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좋아 오랜만에 은행에 가서 밀린 통장 정리나 좀 하고 이자가 얼마나 붙었나 확인해 볼까 싶었죠. 저는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늘 통장과 도장을 넣어두는 안방 장롱 가장 깊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불 사이 깊숙이 손을 넣었는데 늘 손끝에 닿던 묵직한 비닐 파우치의 감촉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어디 갔지? 처음엔 제가 잘못 넣었나 싶어 이불을 다 꺼내고 서랍을 통째로 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빈 서랍 바닥만 덩그러니 보일 뿐이었습니다.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제 통장과 도장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저는 옷가지며 이불이며 다 뒤집어 엎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순식간에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더군요. 당황스러워서 손까지 벌벌 떨렸어요. 그 통장에는 제가 평생 국밥 팔아모은 현금 5억이 들어있었거든요. 아가, 유라야, 혹시 내 통장 못 봤니? 제가 거실로 뛰어나가 소리치며 유라를 찾았습니다. 오유라가 다용도실에서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통장이요? 어머니 통장 장롱 서랍에 두시지 않아요?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단 말이야. 오유라가 쓰레기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고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잘 찾아보셨어요? 설마. 어머니, 어제 쓰레기 정리하신다고 하시더니. 아니겠죠? 오유라가 쓰레기 봉투 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라면 봉지와 귤 껍질 사이에 제 통장이 처박혀 있었습니다. 어머, 이거 어머니 통장 아니에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귀한 통장이 왜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유라가 통장을 털어 제게 건네며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요즘 자꾸 깜빡하시더니 이제 중요한 물건까지.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나는 분명 장롱에 넣어뒀는데 내가 정말 노망이라도 난 걸까? 진짜 치매가 시작된 건가? 오유라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병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봐요. 초기면 약 먹으면 괜찮대요. 며느리의 따뜻한 목소리가 그날따라 뱀이 기어가는 소리처럼 소름 끼치게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박준우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서류 가방을 놓치며 비틀거리더니 신발장으로 푹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흑빛이었어요. 어이구, 준우야, 너 왜 그러니? 제가 불이 나게 달려가 아들의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박준우가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엄마, 속이 너무 쓰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오유라가 미지근한 물을 떠와서 아들에게 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또 그래요? 병원에서는 그냥 신경성 위염이라는데 왜 이렇게 안 낫지? 걱정돼 죽겠네 정말. 박준우는 물을 마시고도 우웩거리며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제 아들은 원래 돌도 씹어먹을 만큼 튼튼한 아이였거든요. 퇴근해서도 헬스장을 꾸준히 다니며 체력을 키우던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결혼하고 1년 만에 이렇게 뼈만 앙상하게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박준우가 소파에 쓰러지듯 누우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도 많이 편찮으시다면서요. 유라가 걱정 많이 하던데.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다. 난 괜찮다. 내 몸이나 챙겨. 박준우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우리 병원 같이 가보자. 나도 힘들고 엄마까지 아프면 우리 집 정말 큰일 나요. 옆에 있던 오유라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준우 씨 좀 보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아픈데 가장 노릇하느라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데도 저 사람은 늘 어머니 걱정뿐이에요. 오유라가 거실 TV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한번 보세요. 치매 간병 전문 보험이에요. 오유라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서운해하실까봐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 요즘 어머니 증세가 심상치 않아요. 나중에 요양병원이라도 가시게 되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깨져요. 준우 씨 지금 사업도 어려운데 저희 형편에 그 돈 감당 못해요.
박준우가 팔을 이마에 올려 눈가를 가리며 괴로워하더군요. 오유라가 박준우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당신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우리 나중에 길거리에 나앉을 거야?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어머니 보험 안 좋아하시는 거 아는데 이 보험만 있으면 진단만 받아도 간병비 전액 나오고 혹시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준우 씨 빚 다 갚고 재기할 수 있는 목돈이 나와요. 자식 살리는 셈 치고 가입해 주세요. 저는 며느리의 말보다 눈밑이 퀭하게 헬쑥해진 아들의 얼굴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내가 정말 아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걸까? 평생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늙고 병들어서 아들 앞길을 막는 건 아닐까? 갑자기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정신줄 놓고 아들 힘들게 하느니 차라리 죽어서라도 돈을 남겨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그래. 알았다. 내가 들마.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꺼냈습니다. 오유라가 재빨리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죠. 계약자 오유라, 피보험자 유금자, 그리고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도장을 찍는 순간 오유라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걸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도장이 제 목숨을 담보로 잡는 도장인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이거라도 아들에게 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뒤 오유라가 여행 가방을 챙기며 밝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여행 가요. 여행? 네. 강원도 홍천 산골에 공기 좋은 곳이 있대요. 준우 씨 요양도 할 겸 어머니 머리도 식히실 겸 해서 예약했어요. 사람도 없고 조용한 곳이라 우리끼리 쉬다 오기 딱 좋겠더라고요. 박준우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 엄마. 가서 푹 쉬다 오자. 나도 가서 좀 쉬고 싶어.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아들이 가자고 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차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점점 낯설고 험해지더군요. 내비게이션조차 길을 못 찾고 빙글빙글 도는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뭐 이리 깊숙한 곳까지 가나 싶어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애써 무시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길이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긴 하루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차가 덜컹거리며 멈춰 선 곳은 낡은 간판이 위태롭게 매달린 식당 앞이었습니다. 장간의 토종닭. 주차장에는 우리 차 말고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그곳으로 며느리는 저를 부축하며 이끌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세요. 여기가 백숙을 그렇게 잘한대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유난히 들떠 있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눅눅한 한약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유명한 맛집이라더니 홀에는 손님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정막 강산이더군요. 대낮인데도 실내는 어둑어둑했고 천장에 형광등 하나가 수명이 다했는지 지직거리며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찜찜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아가, 준우는 정말 안 오는 거냐?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출발 직전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터졌다며 먼저 가라며 차에서 내린 아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오유라가 제 팔짱을 끼며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참. 그이가 내일 아침 일찍 온다고 했잖아요. 급한 결제만 처리하고 바로 온대요. 오늘은 우리끼리 오붓하게 먼저 몸보신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픈 애를 혼자 두고 오려니 영 마음이 안 좋구나. 걱정 마세요. 제가 곰국도 넉넉히 데워두고 왔으니까요. 며느리의 말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들 없이 단둘이, 그것도 이런 외진 곳에 왔다는 사실이 왠지 모를 불안감을 자아냈습니다. 제가 다시 주위를 둘러보자 오유라가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조용하죠? 여긴 하루에 딱 3팀만 받는
100% 예약제 식당이에요. 어머니 편하게 드시라고 제가 이 시간대를 통째로 빌렸어요. 말은 번지르르 했지만 식당이라기보다는 사람 발길이 끊긴 흉가에 들어온 것처럼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주방 쪽에서 웬 사내 하나가 국자 하나를 들고 벅벅 걸어 나왔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이 얼굴에 반을 덮고 캡 모자를 푹 눌러 쓴 모습이 식당 주인이 아니라 산적 같아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장동수 사장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죠. 오유라가 제 팔짱을 끼며 유난히 살갑게 굴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예약했는데요. 토종닭 백숙으로요. 장동수 사장이 우리를 힐끗 보더니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가세요. 금방 나옵니다. 목소리가 쇠를 긁는 것처럼 거칠고 낮았습니다. 우리는 주방과 가장 가까운 구석진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방문을 여는 순간 훅 하고 끼쳐오는 열기에 제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음을 알았습니다. 방바닥에 발을 디디자마자 발바닥이 뜨끈할 정도로 난방이 잘 되어 있었거든요. 어이구, 따뜻해라.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새어나왔습니다. 허름한 겉모습과 달리 방 안은 찜질방처럼 훈훈했습니다. 얼어붙었던 몸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오유라가 웃으며 두툼한 방석을 제 엉덩이에 깔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장님한테 특별히 부탁했어요. 우리 어머니 추위 많이 타시니까 방바닥 절절 끓게 해달라고요. 어때요? 좋으시죠? 저는 그 따뜻함에 마음이 조금 놓이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하죠.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면 의심도 눈 녹듯 사라지나 봅니다. 그래, 며느리가 나 생각해서 이렇게 신경 썼는데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저는 겉옷을 벗고 아랫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긴장했던 근육들이 풀리면서 노곤한 기운마저 들더군요. 어머니, 추우시죠? 제가 따뜻한 물 좀 따라 드릴게요. 오유라가 주전자를 들려고 팔을 뻗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녀의 카디건 소매가 스르르 내려가면서 하얀 손목이 드러났습니다. 오른쪽 손목 안쪽에 마치 반달처럼 쭈글쭈글하게 잡힌 붉은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요리를 하다 데인 것 치고는 꽤 크고 기이한 모양이었습니다. 물컵을 가져오던 장동수 사장이 그 흉터를 보고 멈칫하더군요. 물컵을 내려놓는 그의 투박한 손이 미세하게, 아니 격렬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장동수 사장의 눈빛이 모자챙 아래에서 번뜩이며 오유라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철천지원수를 만난 맹수처럼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오유라는 눈치채지 못한 듯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사장님, 국물 좀 진하게 우려주세요. 저희 어머니 몸보신 시켜드려야 해서요. 장동수 사장은 대답도 없이 획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방문이 닫히자 오유라가 입을 삐죽거리며 투덜거렸습니다. 어머, 저 사장님 참 무뚝뚝하시네. 맛집이라 배짱 장사인가 봐요. 저는 속이 울렁거려서 벽에 기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아까 차에서 마신 물이 식도에서 걸려 내려가질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주방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와 탁탁 도마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드르륵 문이 열리고 장동수 사장이 반찬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쟁반을 내려놓는 손길이 아까보다 더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청양고추, 배추김치, 깍두기, 쌈장을 식탁 위에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청양고추 접시를 내려놓으려던 순간이었어요. 와장창. 장동수 사장이 실수인 척 스테인리스 수저통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쇠붙이들이 바닥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야, 깜짝이야. 오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쳐다봤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장동수 사장이 청양고추 접시를
제 앞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을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모자 아래 드러난 그의 눈은 공포와 다급함, 그리고 어떤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검지손가락으로 콩나물 접시 바닥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밑을 봐라. 그의 눈빛이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군요. 저는 오유라가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을 줍느라 정신이 팔린 틈을 타 떨리는 손으로 고추 접시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접시 바닥에 누런 영수증 종이가 투명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엔 검은색 매직으로 급하게 휘갈겨 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며느리가 국물에 농약 탔어요. 지금 먹으면 죽습니다. 당장 도망치세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글자를 읽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니 이내 붉게 물들었습니다. 농약이라니, 죽는다니. 그제야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마시던 쓴맛 나는 녹즙, 쓰레기통에 버려진 내 통장, 흐릿해지던 내 기억력, 그리고 피를 토하며 쓰러진 아들까지. 살갑게 대하지만 묘하게 거슬리던 며느리의 눈초리. 인연이 나를, 아니 우리 모자를 죽이려고 했구나. 치매가 아니라 중독이었구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발이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려왔습니다. 당장이라도 비명을 지르며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꽉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이 깊은 산속에서 전현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사장님, 조심 좀 하세요. 어머니 놀라셨잖아요. 오유라가 수저통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장동수 사장은 아무 말 없이 주운 숟가락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고는 급히 방을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마치 준비하세요. 돕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에 쥐어진 차가운 숟가락을 생명줄처럼 꽉 쥐었습니다. 잠시 후 오유라가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머니, 백숙 나왔나 봐요. 냄새가 기가 막히네. 오유라가 직접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커다란 뚝배기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삼계탕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국물 위로 뽀얀 닭 한 마리가 떠 있었죠. 평소 같으면 먹음직스러워 보였을 그 음식이 제 눈에는 지옥에서 끓여온 독약처럼 보였습니다. 국물 위로 떠오르는 기포 하나하나가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오유라가 국자를 들고 제 앞접시에 닭다리와 국물을 가득 펐습니다. 어머니, 다리 먼저 드세요. 국물도 쭉 들이키시고요. 이거 드시면 기운이 번쩍 나실 거예요. 며느리의 얼굴에는 천사 같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 반응을 살피는 듯 집요하고 차갑게 저를 응시하고 있었죠. 마치 실험실의 쥐를 바라보는 연구원처럼 말입니다. 어서요, 어머니. 식기 전에 드세요. 오유라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뜨더니 제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하얀 김서린 국물에서 역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걸 먹으면 죽는다. 확실하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제 머릿속이 팽팽 돌았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을 부를 수도 없습니다. 제 휴대폰은 오유라의 가방 옆에 놓여 있었고 그녀는 절대 틈을 주지 않을 겁니다. 살아야 한다. 살아서 내 아들을 구해야 한다. 72년을 치열하게 살아온 제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식탁 아래로 허벅지를 꼬집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싫어. 안 먹어. 제가 고개를 확 돌려버렸습니다. 오유라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더군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거 몸에 좋은 거예요. 비싼 돈 주고 예약했단 말이에요. 아들 생각해서 드셔야죠. 냄새가 이상해. 썩은 내가 난다고. 무슨 말씀이세요?
냄새 좋기만 한데. 자, 해보세요. 오유라가 억지로 숟가락을 제 입술에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차가운 숟가락 끝이 입술에 닿는 순간 소름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나를 죽이려 한다.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다. 지금이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숟가락을 고쳐 잡았습니다. 그리고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오유라의 이마 정중앙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딱! 둔탁한 타격음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악! 오유라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이마를 감싸 쥐었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에이 퇴! 주인이 미쳤나? 국물에서 시궁창 썩은 내가 진동을 하네. 이런 걸 돈 받고 팔아먹어? 저는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우당탕, 쨍그랑, 무거운 뚝배기가 바닥에 나뒹굴고 펄펄 끓는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 뜨거워. 국물을 뒤집어 쓴 오유라가 팔딱팔딱 뛰며 날뛰었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백숙 국물 냄새가 방 안에 진동했습니다. 저는 신발을 신을 새도 없었습니다. 맨발로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거기 안 서요. 뒤에서 오유라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상냥함은 온데간데 없고 살기가 가득한 마녀의 목소리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몸 밖으로 터져나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잡히면 죽는다. 오로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식당 홀을 가로질러 주방 옆에 있는 뒷문이 보였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곳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지만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자 흙먼지 날리는 뒷마당이 나왔습니다. 그곳에 낡은 포터트럭 한 대가 시동을 건 채 덜덜거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장동수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빨리 타요. 저는 짐칸을 짚고 굴러가듯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제가 문을 닫기도 전에 트럭이 굉음을 내며 급출발했습니다. 몸이 뒤로 젖혀지며 안전벨트에 부딪혔습니다. 사이드 미러로 식당 뒷문이 보였습니다. 국물 범벅이 된 오유라가 식칼을 들고 뛰쳐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손에 든 칼날이 햇빛에 번뜩였습니다. 그녀가 뭐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트럭을 쫓아오려 했지만 이미 차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산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헉, 헉.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의자에 늘어졌습니다. 손발이 덜덜 떨려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쿵쿵거렸습니다. 옆에서 운전하던 장동수 사장이 백미러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어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안도감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모를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전현이, 내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 제 입에서 쉰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장동수 사장이 핸들을 꽉 쥐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압니다. 저도 그 여자 때문에 아버지를 잃었으니까요. 저는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트럭은 덜컹거리며 첩첩산중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숲이 마치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 감옥을 탈출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탈출이 끝이 아니라 진짜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집에 남아있는 내 아들 준우. 그 아이도 지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기사 양반, 휴대폰. 내 휴대폰 좀 빌려줘요. 우리 아들한테 전화해야 해.
제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장동수 사장이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제발 받아라. 제발 살아만 있어 다오. 뚜. 전화가 연결되는 그 짧은 시간이 1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여보세요? 드디어 수화기 너머로 아들 준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줄줄 쏟아져 앞이 보이지 않더군요. 저는 전화기를 두 손으로 감싸쥐며 외쳤습니다. 준우야, 나다. 엄마야. 엄마, 도대체 어디 가신 거예요? 유라가 울면서 전화 왔잖아요. 엄마가 식당에서 난동 피우고 사라지셨다고. 아들의 목소리는 걱정이 아니라 짜증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슴이 턱하고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준우야, 내 말 잘 들어라. 유라 그년이 내 국에 독을 탔어.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너도 지금 위험해. 당장 그 집에서 나와야 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아들의 대답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였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뭐? 유라가 엄마 찾으러 나갔다가 뜨거운 국물 뒤집어 쓰고 화상까지 입었어요. 지금 응급실 간대요. 사람이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유라가 엄마를 얼마나 챙겼는데. 준우야, 내 말이 안 들리니? 그년이 나를 독살하려 했다니까. 내가 직접 봤어. 엄마, 왜 이래 진짜. 정신 좀 차려봐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엄마 치매 증상 중에 피해 망상이 있을 수 있다고. 지금 그게 딱 그거잖아.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배 아파 낳아 기른 자식인데, 내 목숨보다 귀하게 키운 아들인데, 어떻게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적의 집년의 거짓말만 철석같이 믿는단 말인가.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고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준우야, 너 엄마 안 믿니? 엄마가 언제 너한테 거짓말한 적 있어? 제가 울먹이며 호소했습니다. 준우가 한숨을 깊게 내쉬며 차갑게 대답하더군요. 엄마, 나 지금 몸도 아프고 회사 일로도 머리 터질 것 같아. 엄마까지 이러시면 나 진짜 못 살아요. 경찰에 실종 신고할 테니까 근처 파출소에 계세요. 유라한테 연락해 둘게요. 끊어요. 뚝. 매정한 기계음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든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트럭의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마치 제 처지 같아 보였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니다. 그 절망감이 독약보다 더 독하게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옆에서 운전하던 장동수 사장이 말없이 제 손에서 전화기를 가져갔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길에서 작은 위로가 느껴졌지만 제 가슴 속 뚫린 구멍을 메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트럭은 어느새 포장도로를 벗어나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산 중턱에 있는 허름한 컨테이너였습니다. 녹슨 철판으로 된 외벽은 곳곳이 찌그러져 있었고 주변에는 폐타이어와 잡동사니들이 널려 있어 사람이 사는 곳이라기보다는 폐가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내리시죠. 제 집이에요. 장동수 사장이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다리가 풀려 앞으로 고꾸라질 뻔한 걸 간신히 힘주어 차에서 내렸습니다. 산바람이 찼지만 제 마음속 추위보다는 덜했습니다.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소파와 컴퓨터 한 대가 놓여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신문 기사와 사진들이 어지럽게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벽을 보다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벽에 붙은 수십 장의 사진들, 그 주인공은 바로 제 며느리 오유라였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여자는 지금보다 조금 더 앳돼 보였고 이름도 달랐습니다. 용의자 이미진, 33세, 요리사 겸 간병인. 이게 다 뭐예요? 제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장동수 사장이 모자를 벗어 던지며 털썩 의자에 앉았습니다. 덥수룩한 수염 사이로 보이는 그의 눈빛이 슬프고도 매섭게 빛났습니다. 5년 전입니다. 대한민국 3대 한정식집이라 불리던 대원각 들어보셨습니까? 알지. 거기 예약하려면 1년은 기다려야 한다던. 저희 아버지 가게였습니다. 제가 그 가게 후계자였고요. 장동수 사장이 벽에 붙은 한 노인의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인자하게 웃고 있는 노인의 사진 옆에는 사망진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아버지는 미각을 잃어가는 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그때 간병인 겸 주방 보조로 들어온 게 저 여자, 이미진입니다. 지금 할머니 며느리인 오유라죠. 장동수 사장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저 여자는 아버지가 맛을 잘 못 느낀다는 걸 이용했습니다. 음식에 아주 조금씩 독초를 섞었죠. 병원에서는 노인성 질환이라고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저 여자가 끓여준 전복죽이 제일 맛있다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매일 아침 오유라가 갈아주던 그 초록색 주스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뇌에 좋은 주스예요. 꼭 드세요. 그 상냥한 목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럼 나도, 내 아들도. 맞습니다. 할머니가 드신 건 아마 신경계를 마비시키는 독초와 농약을 섞은 걸 겁니다. 기억력이 흐려지고 손이 떨리는 건 치매가 아니라 중독 증상입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가 치매가 아니었다니. 내 정신이 멀쩡했다니. 안도감보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며 내 재산을 노리고 내 아들까지 병들게 만든 그년. 생각할수록 치가 떨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바닥을 치며 울부짖고 싶었지만 눈물조차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당장 가서 이 사진들 보여주고 다 말해야 해. 제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당장이라도 파출소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장동수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증거가 없어요. 증거라니. 내 몸이 증거고 당신이 봤잖아. CCTV도 있고. CCTV에는 하얀 가루를 타는 장면만 찍혔을 겁니다. 저 여자가 그걸 비타민 가루나 조미료라고 우기면 그만입니다. 독극물 병을 직접 찾거나 국물 성분을 분석해야 하는데 할머니가 엎어버린 국물은 이미 다 말랐을 테고 저 여자가 멍청하게 독약을 그대로 들고 있을 리도 없죠. 장동수 사장의 말은 비수처럼 정확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오유라는 치밀한 여자였습니다. 벌써 증거를 다 없애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을 게 뻔했습니다. 제가 5년을 쫓아다녔습니다. 경찰에도 수없이 신고했고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증거 불충분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저 여자는 법을 너무 잘 알아요.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움직인다고요. 그의 목소리에 짙은 패배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인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란 말인가? 법도 경찰도 아들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 주머니에 있던 장동수 사장의 휴대폰이 징하고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폴더폰을 열었습니다. 오유라가 제 번호로 보낸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문자를 여는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쓴 채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 준우의 사진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핏기라곤 하나도 없는 아들의 모습. 그 아래 이어진 문장들이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준우 씨가 위독해요. 의사 선생님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대요. 어머니가 안 계셔서 수술 동의도 못하고 있어요. 안 오시면 준우 씨 장례 치르셔야 할 거예요. 협박이었습니다. 아들을 인질로 삼아 저를 집으로 불러들이려는 뻔한 수작이었습니다. 제 건물을 먹기 위해 죽어가는 남편을 볼모로 잡은 것입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아무리 돈에 눈이 멀어도 어떻게 지아비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뻔한 함정인 줄 알면서도 어미 된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내 새끼가 죽어가고 있다는데, 저 악마 같은 년 소나기에 내 아들이 잡혀 있다는데, 어떻게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휴대폰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아이고, 준우야. 불쌍한 내 새끼.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저를 장동수 사장이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아마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리고 있었겠죠. 한참을 울고 나니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마른 자리에 서슬퍼런 도끼가 차올랐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도망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년이 원하는 게 돈이라면 그 돈을 미끼로 숨통을 끊어놔야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장동수 사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장 양반.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 좀 도와줘요. 내 재산 다 털어서라도 당신 아버지 원수, 그리고 내 며느리. 그년 잡게 해줄게. 장동수 사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위험합니다. 돌아가시면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알아. 하지만 이대로는 못 죽어. 내 아들 저렇게 만들어 놓고 그년이 잘 먹고 잘 사는 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만큼 세게 쥐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지? 내가 만들어주마. 장동수 사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미끼를 던져야지. 아주 큰 미끼를. 그년이 거절할 수 없는 먹음직스러운 미끼를. 저는 휴대폰을 들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딱 2번 울리고 오유라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목소리는 물기가 어린 듯 애절했지만 저는 그 뒤에 숨겨진 비릿한 비웃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세상에서 가장 나약하고 어리석은 노인을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아가, 유라야. 내가 노망이 났나 보다.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 수화기 너머로 제 목소리가 떨리게 흘러들어갔습니다. 저는 억지로 흐느끼는 소리를 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이제야 정신이 좀 드는구나. 준우가 위독하다고. 내 아들 살려야지. 오유라의 목소리가 한층 다급해지더군요.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빨리 오셔야 해요. 준우 씨 숨 넘어가겠어요. 그래, 간다. 가는데. 유라야, 내가 죽기 전에 할 일이 있다. 네? 무슨? 내 명의로 된 강남 건물이랑 종로 상가 2채. 오늘 당장 너한테 증여해주마. 수화기 너머에서 헉하고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꿀을 바른 듯 달콤한 제안이었을 겁니다. 아픈 남편 뒷바라지하는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하며 보험금이나 뜯어내려던 차에 수백억짜리 건물이 넝쿨째 굴러들어온다니요. 오유라가 침을 꼴깍 삼키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하잖니. 또 언제 정신 놓을지 모른다. 정신 맑을 때 얼른 넘겨줘야지. 준우 병원비도 되고 너 고생한 값도 쳐서 주는 거다. 아유, 어머니.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어머니랑 준우 씨만 건강하면. 잔말 말고 받아라. 대신 조건이 있다. 제가 일부러 호통을 치듯 말했습니다. 나중에 딴소리 안 나오게 확실히 해야 한다. 변호사 부르고 동네 통장님이랑 부녀회장님, 그리고 준우 친구들까지 싹 다 불러놔라. 증인들 앞에서 도장 딱 찍고 넘겨줄 테니까. 네? 사람들을요?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이 녀석아, 내가 치매라고 소문 다 났다며. 나중에 내가 정신없어서 준 거라고 무효 소송이라도 걸리면 어쩔 거냐? 사람들 불러서 잔치처럼 벌려놓고 내가 멀쩡한 정신으로 주는 거라고 보여줘야 뒤탈이 없을 거 아니냐. 제 말에 오유라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탐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바로 준비할게요. 얼른 오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장동수 사장이 컨테이너 구석에 있던 전기 면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윙윙거리는 기계음과 함께 그의 턱을 덮고 있던 덥수룩한 수염이 깎여나갔습니다. 검은 수염이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질 때마다 산적 같던 그의 얼굴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말끔하게 면도를 마친 그가 뿔테 안경을 쓰고 하얀 조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영락없는 고급 레스토랑의 셰프였습니다. 날카롭던 눈매가 안경 뒤로 숨겨지니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더군요.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못 알아보겠죠? 장동수 사장이 안경을 치켜 올리며 물었습니다. 몰라보겠어. 아주 딴 사람이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유라는 5년 전 병상에 누워 계신 장 사장의 아버지만 상대했을 뿐 유학 중이던 아들 얼굴은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아까 식당에서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니 이렇게 멀끔하게 차려입은 셰프가 그 털보 사장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갑시다. 내 아들 구하러. 우리는 트럭 대신 장 사장이 미리 구해온 검은색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이미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고 거실에는 통장댁, 부녀회장댁, 그리고 아들 친구들까지 10여 명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관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아이고, 유 여사님, 괜찮으세요? 실종되셨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부녀회장이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짐짓 힘없는 표정으로 지팡이를 짚으며 들어갔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요즘 정신이 좀 그래서. 다들 와줘서 고마워요.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휠체어 한 대가 밀려 나왔습니다. 오유라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 아들 준우가 팔을 축 늘어뜨린 채 힘없이 의자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준우야. 저는 지팡이를 내던지고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하루 만에 본 아들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은 퀭하게 들어가고 입술은 바싹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산소줄을 코에 꽂은 채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아들을 보니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준우가 힘겹게 눈을 뜨며 저를 불렀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미안해. 저는 아들의 앙상한 손을 볼에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뒤에서 오유라가 가식적인 눈물을 훔치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준우 씨가 어머니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이제 오셨으니 얼른 서류 정리부터 해요. 변호사님도 기다리세요.
오유라는 아들의 상태보다 식탁 위에 놓인 증여계약서에 눈길이 가 있었습니다. 식탁 상석에는 양복을 입은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유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해야지. 내 재산 다 물려줘야지. 그런데 유라야, 이렇게 귀한 날에 손님들까지 오셨는데 빈입으로 보낼 수는 없잖니? 네. 아, 제가 배달 음식이라도 시킬게요. 아니다. 내가 미리 사람 불러놨다. 제가 손짓을 하자 현관 밖에서 대기하던 장동수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커다란 아이스박스와 조리도구 가방을 양손에 든 채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그의 모습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분은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출장 뷔페 셰프님이시다. 내가 오는 길에 불렀어. 오늘 우리 며느리한테 건물 넘겨주는 날인데 최고급 요리로 대접해야지. 오유라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상의도 없이 사람을 부르세요? 집도 좁은데. 왜? 싫으냐? 내가 내 돈 내고 내 손님들 대접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주변에 있던 통장댁이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새댁. 시어머니가 며느리 생각해서 셰프까지 불렀는데 왜 그래? 우리도 덕분에 이 포강 좀 하자.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자 오유라도 어쩔 수 없다는 듯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네. 알겠어요. 셰프님, 주방은 저쪽이에요. 장동수 셰프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사모님. 오늘 요리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편하게 앉아 계십시오. 장 셰프는 오유라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유라는 그를 힐끔 쳐다봤지만 전혀 의심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이 주방을 차지한 게 불편해 보일 뿐이었죠. 장 셰프는 능숙한 솜씨로 칼을 꺼내고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이 춤을 추듯 타다닥 소리를 냈습니다. 거실 분위기는 잔칫집처럼 무르익어 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변호사의 설명을 듣는 척하며 주방 쪽을 주시했습니다. 오유라는 안절부절 못하며 거실과 주방 사이를 서성거렸습니다. 그녀의 계획대로라면 제가 주는 주스나 차에 약을 타서 먹여야 하는데 낯선 셰프가 주방을 떡하니 지키고 있으니 틈이 안 나는 겁니다. 게다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저와 오유라에게 쏠려 있으니 몰래 약을 꺼낼 수도 없었겠죠. 초조해진 오유라가 슬그머니 주방으로 다가갔습니다. 셰프님, 목마르시죠? 제가 냉장고에서 물 좀 꺼낼게요. 오유라가 냉장고 문을 열고 몸으로 내부를 가리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는 듯 손을 꼼지락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모님, 장 셰프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오유라가 화들짝 놀라며 주머니에서 손을 뺐습니다. 네? 왜 그러세요? 위생상 주방에는 외부인 출입을 자제해 주십시오. 물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들은 오늘 코스 요리에 맞지 않아서 제가 가져온 것만 쓸 겁니다. 장 셰프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며 오유라를 주방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아니, 그래도 제가 안주인인데. 죄송합니다. 제 원칙입니다.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주방이 통제되어야 합니다. 장 셰프의 벽 같은 태도에 오유라는 입술을 깨물며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독을 탈 기회를 놓친 그녀의 얼굴에 초조함이 번져갔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변호사는 서류 검토가 끝났다고 재촉했습니다. 유 여사님, 이제 여기 날인만 하시면 증여 절차는 끝납니다. 인감 도장 주시죠. 오유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도장을 찍으면 건물은 자기 것이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완벽해야 했습니다. 제가 도장을 찍고 난 뒤 시름시름 앓다가 자연스럽게 죽어야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이었으니까요. 만약 오늘 약을 먹이지 못하면 제가 나중에 변심해서 증여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옥죄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제 효용 가치는 끝나지만 동시에 제가 살아있는 한 언제든 소송을 걸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되기 때문이죠. 오유라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잠깐만요. 어머니, 도장 찍기 전에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해장국 딱 한 그릇만 끓여올게요. 셰프님 음식은 좀 느끼할 수 있잖아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오유라는 막무가내로 주방으로 돌진했습니다. 셰프님, 국 한 그릇만 끓일게요. 이것까지 막으시면 저 정말 화낼 거예요. 오유라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장 셰프가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저는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을 터줘라. 덫을 놓으려면 쥐구멍을 열어줘야 하는 법이니까요. 장 셰프가 짐짓 못 이기는 척 옆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화구 하나만 쓰십시오. 오유라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가스불을 켜고 뚝배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건배사를 하며 시끄러운 틈을 타 등 뒤로 주방을 가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앞치마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독을 탄다. 내 며느리가 내 목숨을 끊을 독을 꺼내고 있다. 주방 환풍기 틈새에서 장 셰프가 미리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오유라는 그것도 모른 채 뚝배기 안으로 하얀 가루를 털어넣고 국자로 휘휘 저었습니다. 지옥의 수프가 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 됐어요. 오유라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를 쟁반에 받쳐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해장국의 구수한 냄새가 거실을 가득 채웠지만 제 코끝에는 그 속에 숨겨진 역겨운 비린내가 감지되었습니다. 마치 뱀이 다리를 틀고 앉아 혀를 날름거리는 듯한 소름 끼치는 냄새였죠. 오유라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쟁반을 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더군요. 그녀는 짐짓 밝은 척하며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제가 황태 듬뿍 넣고 끓였어요. 이거 좋아하셨잖아요. 이거 맛 좀 보세요. 그녀가 뚝배기를 제 앞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변호사가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유 여사님, 시간도 늦었는데 식사하시면서 도장 찍으시죠. 여기 찍으시면 증여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오유라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국을 먹고 도장을 찍고 나중에 거품 물고 쓰러지면 모든 게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끝나는 것이겠죠. 저는 뚝배기를 빤히 내려다봤습니다. 국물 위로 고춧가루와 파가 둥둥 떠 있었지만 그 아래 가라앉은 하얀 독가루가 제 눈에는 선하게 보이는 듯 했습니다. 저 뜨거운 국물이 제 목구멍을 태우고 내장을 녹여버릴 독약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이 방에서 저와 주방에 서 있는 셰프뿐이었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휘휘 저었습니다. 그 단순한 동작 하나에도 오유라의 동공이 미세하게 확장되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 냄새 한번 좋구나. 제가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가자 오유라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추더군요. 그녀의 시선이 제 입술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국물을 마시는 척하다가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오유라의 어깨가 움찔하고 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유라야, 오늘같이 좋은 날 나만 먹을 수 없지 않니? 오유라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그녀가 웃어 보였습니다. 네. 아유, 어머니 먼저 드세요. 저는 나중에 부엌에서 먹으면 돼요. 아니다. 우리 며느리 고생했는데 같이 먹어야지. 그리고 우리 아들 준우도 한술 떠야 기운을 차릴 거 아니냐.
저는 식탁 위에 있던 빈 국그릇 2개를 제 앞으로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뚝배기에 든 국물을 3개의 그릇에 똑같이 나누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국물 따르는 소리가 적막한 거실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쫄쫄쫄 떨어지는 붉은 국물이 마치 핏물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영문을 모른 채 멀뚱히 지켜보고 있었고 장동수 셰프만이 주방 입구에서 팔짱을 낀 채 서늘한 눈빛으로 광경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자, 됐다. 저는 3개의 국그릇을 식탁 가운데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야바위꾼이 패를 섞듯이 국그릇들을 요리조리 섞기 시작했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그릇 부딪히는 소리에 오유라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오유라의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손을 멈추고 그녀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끓인 귀한 국이니 셋이서 공평하게 나눠 먹자꾸나. 자, 아무거나 하나 들어라. 거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유라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쳤습니다. 어느 그릇에 독이 든 국물이 더 많이 섞였는지 아니면 다 똑같이 섞였는지 알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자신이 탄 독을 자신이 마실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그녀의 화장을 흉하게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뭐하니, 어서 그릇을 들래도. 어서 들어라. 준우야, 너도 하나 집어라. 제가 휠체어에 앉은 준우에게 손짓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준우가 힘겹게 손을 뻗어 그릇 하나를 집으려 했습니다. 네, 엄마. 저도 먹을래요. 준우의 손이 가운데 그릇에 닿으려는 찰나였습니다. 오유라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녀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준우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안 돼. 쨍그랑.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붉은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하얀 거실 바닥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파편에 맞은 준우가 놀라서 움츠러들었고 국물이 튄 자리는 매캐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기 시작했습니다. 통장댁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새댁, 왜 그래? 남편 먹으라는 걸 왜 쳐내? 오유라는 숨을 헐떡이며 새하얘진 얼굴로 더듬거렸습니다. 그게 뜨거울까봐 식혀서 주려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식혀서 주려고. 독을 먹여 죽이려는 게 아니고. 주방 쪽에 서 있던 장동수 셰프가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쓰고 있던 하얀 셰프 모자를 벗어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뿔테 안경을 벗자 5년 동안 복수심으로 갈고 닦은 매서운 눈매가 드러났습니다. 오유라가 그를 쳐다보다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 설마, 오랜만이다 이미진. 아니, 이제 오유라인가? 장동수 사장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5년 전 우리 아버지 밥상엔 독버섯을 넣더니 이번엔 해장국에 비소라도 탔냐? 무슨 소리야? 당신 누구야? 오유라가 악을 썼지만 이미 그녀의 다리는 풀려 있었습니다. 장동수 사장이 주머니에서 리모컨을 꺼내 거실 벽에 걸린 대형 TV를 가리켰습니다. 저길 봐. 네가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버튼을 누르자 TV 화면이 켜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주방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오유라가 등 뒤로 주머니에서 약병을 꺼내 국에 털어넣는 장면이 마치 범죄 영화의 한 장면처럼 클로즈업되어 재생되었습니다. 하얀 가루가 국물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비쳤습니다.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부녀 회장이 입을 틀어막으며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저게 뭐야? 독약을 탄 거야? 사람 죽이려고 한 거야? 세상에나.
오유라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발뺌하며 기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저건 조미료예요. 그냥 영양제라고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깨진 그릇 조각을 지팡이 끝으로 가리켰습니다. 영양제. 그럼 네가 먹어봐라. 저 바닥에 흐른 국물, 내 혀로 핥아 먹어보란 말이다. 제 호통 소리가 천둥처럼 거실을 울렸습니다. 오유라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못 먹겠지? 먹으면 죽으니까. 네가 내 국에 내 아들 밥에 독을 탔으니까. 오유라가 저를 올려다보며 도끼 어린 눈으로 노려봤습니다. 이제야 본색을 드러낸 악마의 얼굴이었습니다. 천사 같던 며느리의 가면이 벗겨지고 돈에 미친 괴물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 이 늙은 여우 같은 년. 눈치 하나는 빠르네.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돈 좀 챙겨가려 했더니 곱게 죽어주질 않아? 오유라가 갑자기 식탁 위에 있던 과도를 집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습니다. 그녀가 칼을 휘두르며 현관 쪽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건장한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이다. 칼 버려. 장동수 사장이 미리 신고해둔 형사들이었습니다. 형사들이 순식간에 오유라를 덮쳐 제압했습니다.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바닥에 깔린 오유라가 발악을 했지만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손목을 조였습니다. 장동수 사장이 형사에게 주방 환풍구에서 꺼낸 초소형 카메라와 녹화된 영상을 넘겼습니다. 증거입니다. 그리고 국물 성분 분석하면 바로 나올 겁니다. 미수범이 아니라 살인 현행범입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오유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끌려가던 오유라가 저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 좀 봐주세요. 저 유라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감옥 가면 죽어요. 조금 전까지 칼을 휘두르던 기세는 어디 가고 비굴하게 애원하는 꼴이라니. 저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내 돈, 내 건물, 너 줄 돈은 땡전 한 푼도 없다. 변호사 양반 서류 다시 작성해줘요. 제가 변호사를 보며 말하자 오유라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안 돼. 내 돈이야. 내가 똥오줌 받아내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오유라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끌려나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집안은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듯 고요해졌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준우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엄마 말 안 믿고. 저 여자가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하는 줄도 모르고. 준우가 오열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앙상했지만 그 온기만큼은 여전히 제 아들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죽을 죄를 졌어요.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됐다. 네가 산 것만으로도 엄만 됐다. 이제 다 끝났어. 나쁜 꿈 꾼 거야. 저도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옥 같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장동수 사장이 모자를 벗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5년 묵은 하늘 이제야 푼 남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뒤로 오유라, 아니 이미진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장동수 사장의 아버지를 비롯해 이미 2명의 노인이 그녀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연쇄살인이었죠. 법원은 그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듣자 하니
감옥에서 적응을 못해 반미치광이가 됐다고 하더군요. 매일 밤 미친년처럼 소리를 지르다 독방에 갇히고 그토록 좋아하던 명품 대신 거친 죄수복을 입은 채 급격히 늙어버렸다고 합니다. 면회 오는 사람 하나 없는 쓸쓸한 감옥에서 그녀는 평생 자신이 저지른 죄값을 치르며 썩어가겠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1년 뒤 제 소유의 종로 건물 1층에 새로운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 이름은 장간의 밥상. 오픈 첫날부터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주방에서는 장동수 사장이 신나게 웍을 돌리고 있었고 홀에서는 건강을 되찾아 살이 통통하게 오른 제 아들 준우가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3번 테이블에 수육 추가요. 준우가 활기찬 목소리로 주방에 주문을 넣었습니다. 뭐냐? 금방 나간다. 장동수 사장이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식당 한켠에는 화학 조미료 절대 사절, 오로지 천연 재료만 사용이라는 문구가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장동수 사장은 제게 잃어버린 아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준우에게는 든든한 형님이 생겼고요. 점심 장사가 끝나고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장 사장이 끓여온 김치찌개 냄새가 구수하게 퍼졌습니다. 어머니, 간 좀 봐주세요. 합격입니까? 장 사장이 긴장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혀끝에 감도는 깊고 진한 맛. 거짓 없고 독이 없는 사람을 살리는 맛이었습니다. 합격이다. 아주 좋아. 제 말에 두 아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평범하고 소박한 밥상이 제게는 세상 어떤 보약보다 귀한 밥상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밥맛이 도는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도 그날의 비릿한 국물 냄새는 등골이 서늘해지지만 덕분에 진짜 귀한 인연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밥상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나쁜 마음을 먹으면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되지만 정성을 담으면 죽어가던 사람도 살리는 약이 되니까요. 저는 이제 철든 아들과 듬직한 장 사장이 차려주는 따뜻한 밥 먹으면서 남은 여생 마음 편히 웃으며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겉만 번지르르한 가짜 맛에 속지 마시고 투박해도 진심이 푹 우러난 곰국처럼 속 편하고 든든한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진실은 결국 밥상 위에 오르기 마련이더군요. 부디 건강하시고 오늘 저녁도 맛난 식사 꼭 챙겨 드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